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1살 된 정숙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저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실 거고요. 저는 시골에서 땅 좀 있다는 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그때는 참 좋았죠. 저만 유독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뻤거든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저 집 막내딸 참 예쁘게 생겼다. 소문이 자자했어요. 유복한 환경에 다닐 수 있었던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학생들은 저만 쳐다봤어요.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는 백화점 문화관에서 하는 패션쇼 마네킹 모델을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우리 딸 예쁘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서울로 올라왔죠. 모델 일을 시작한 건 운이 좋았어요. 첫 오디션에서 바로 뽑혔거든요. 의상실 피팅 모델도 같이 해보자 하더라고요. 첫 패션쇼 무대에 섰을 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조명이 확 켜지면서 런웨이를 걸어가는데 관객들이 와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란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숙자 씨, 오늘 쇼 끝나고 백화점 매장에 걸린 원피스가 싹 팔렸대요. 매일 들었던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무리한 스케줄에 심한 몸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순간 너무 어지러워서 몸이 휘청거렸어요. 어떤 사람이 넘어지려는 저를 강하게 잡아주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어지러운 와중에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멋진 남자였어요. 괜찮으세요? 그 남자가 저를 부축해 주면서 하는 말이 너무 다정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진찰실을 들어갈 때까지 옆에 있어줬고 진찰을 받고 나왔는데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숙자야, 너를 병원에서 처음 본 순간 반했어. 너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구나 싶었죠. 꿈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큰오빠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큰오빠는 평소에도 고지식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더 험악하더라고요. 숙자야, 짐 싸라. 집으로 가자. 오빠 왜요? 저 일하고 있잖아요. 일은 무슨 일이야? 내 혼사가 정해졌다. 그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오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집안 체면이 더 중요하다.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해. 싫어요. 절대 안 가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지만 큰오빠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이 망할 거사. 모델이 뭐가 그렇게 좋아? 집안 망신만 시키고. 어서 짐 싸. 큰오빠는 제 팔을 붙들고 억지로 기숙사에서 끌어냈어요. 동료들이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저 놔주세요. 오빠 제발.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큰오빠는 저를 억지로 기차에 태웠어요. 그렇게 서울을 떠났죠. 제 꿈도 제 사랑도 모든 걸 뒤로 한 채로요. 기차 안에서 큰오빠가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 집안도 좋고 돈도 많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 공무원 놈 월급도 쥐꼬리만 할 텐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 나 모델 일 계속 하고 싶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여자가 언제까지 바깥에서 일할 거야? 이제 나이도 되었으니 시집 가야지. 부모님도 큰오빠 편이었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바로 맞선을 봤어요. 상대방은 30대 초반의 사업가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숙자 씨, 상당히 아름다우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첫눈에 저에게 반한 것 같았어요. 맞선 자리에서부터 계속 저만 쳐다보고 온갖 좋은 말만 했어요. 이제 힘든 일 그만하시고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은 온통 서울에 있는 그 사람 생각뿐이었거든요. 엄마도 저의 편이 아니었어요. 숙자야, 그 남자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좋아. 너한테는 과분하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매일 울면서 서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구애했어요. 숙자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선물도 가져오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정말 끈질겼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남자는 계속 찾아왔어요. 부모님과 큰오빠는 점점 더 압박을 가했어요. 숙자야, 그만 고집 부려.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계속 이렇게 버티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서 결혼해.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매일 집에서 압박하고 그 남자는 계속 찾아오고. 알겠어요. 결혼할게요. 그렇게 저는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서울 생각만 났어요.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제가 갑자기 사라진 걸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라도 해서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결혼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숙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제발 결혼하지 마. 내가 찾아갈게.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정말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계속 눈물만 났어요. 그런데 결혼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제 첫사랑이요. 어머니와 함께 와서 울고 있었어요. 제발 결혼하지 마. 나랑 가자.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저도 눈물이 쏟아져서 화장이 다 망가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된 상태였고 하객들도 다 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시집을 갔어요. 결혼 전에 만나 뵈었던 시어머니는 정말 다정하셨는데 시집살이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시댁은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이 사업하고 있고 종갓집이라고 했는데 집은 좁디좁은 초가집이었어요. 방도 2개밖에 없고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어머니, 제가 가져온 장롱하고 냉장고는 어디에 둘까요? 그런 건 필요 없어. 창고에 넣어둬.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품들을 전부 창고로 보내버리더라고요.
둘 곳도 없는데 저딴 걸 왜 가지고 왔다니. 첫날부터 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데 하루도 편하게 놔두지 않았어요. 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해. 안에 있는 이불들 싹 다 가져다가 빨고 호청에 풀 매겨라. 청소할 때 구석구석 다 닦아. 먼지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가락 끝까지 터져가며 일해도 이것도 못해.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혀차는 소리와 잔소리가 끝이 없었어요. 저는 모델 일만 했지 집안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친정에서는 막내딸이라고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밥을 해도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하니? 반찬을 해도 왜 이렇게 짠 거야? 이건 싱겁고. 네 혓바닥은 친정에 두고 왔냐? 매일 갖은 잔소리만 들었어요. 그리고 물도 이상했어요. 지하수를 쓰는데 마시면 쇳맛이 나고 비린내가 났어요. 그래서 배앓이를 계속했어요. 어머니, 물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물을 쓸 수는 없을까요? 뭐가 이상해? 우리는 평생 이 물 마시고 살았어. 까탈스럽기는. 그래서 계속 그 물을 마시다 보니까 자꾸 아프더라고요. 설사도 하고 속도 쓰리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더 싫어했어요. 시집와서 맨날 누워있기만 하고 게으른 것 같으니라고.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몸 약한 계집을 며느리로 들였나 몰라. 정말 매일이 고문이었어요. 그리고 1년에 제사만 25번이었어요. 명절 때 큰 제사, 기일 제사, 시댁 친척들 제사까지. 제사 때마다 며느리 혼자서 음식을 다 준비해야 했어요. 야, 내일 제사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준비해. 음식 30가지는 해야 해.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 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늘 당황했어요. 친정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하셔서 몰래 밤마다 와서 도와주셨어요. 우리 딸, 엄마가 와서 도와줄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친정엄마가 밤늦게 와서 음식 만들어 주시고는 새벽에 몰래 가셨어요. 그러면서 딸아, 엄마가 못나서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널 그렇게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울면서 돌아가시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아니, 사돈이 외출가 외인인 딸 사는 곳까지 와 계신 겁니까? 어머니. 친정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시니까 시어머니가 막 화를 내셨어요. 아니, 사돈.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키웠어요. 죄송합니다. 시집 보내면서 하나도 안 가르쳐 보냈어요. 이런 멍청한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결혼 안 시켰어요. 우리 아들이 뭐가 못나서 이런 여편네를 만나. 고생하는지 모르겠네요. 친정엄마는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친정 엄마는 연신 죄송하다 하시며 허리를 피지도 못하고 죄인 마냥 굽신거리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집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친정 엄마도 오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죠.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하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밤새워서 해도 제대로 안 되고 맛도 이상하고. 이게 뭐야? 사람이 먹을 음식이야. 우리 집 조상님들한테 이런 걸 올린다고? 매번 야단 맞고 다시 만들라고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생활을 2년 넘게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시어머니는 더욱 매섭게 굴었어요. 이 못된 계집애가 우리 집 대를 끊어 놓을 셈이야. 시집 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종부가 돼서 아직도 아이가 없어. 너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저리 약해 빠졌으니 애가 들어 설레다가도 가버리겠다. 매일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이가 안 생기는 것 같았고요.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봤지만 조금만 참아.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아이만 생기면 달라질 거야. 이런 소리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져 버렸어요.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저 너무 아파요. 또 아픈 거야. 꾀병 부리지 마. 일어나서 일해. 정말 아픈데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병원은 무슨 게으름병이지 뭐. 그때 마침 시누이가 친정에 왔어요. 제가 열이 펄펄 나면서 누워 있는데도 언니, 저 배고파요. 밥 차려요. 저 너무 아픈데요. 시끄럽다. 잔말 말고 시누이 밥 차려라.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쩔 수 없이 비틀비틀 일어나서 부엌에 갔어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서 벽을 붙잡고 겨우겨우 밥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음식을 하다가 그만 기절해버린 거예요. 언니, 그때서야 시누이가 놀라서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몸이 이렇게 뜨거운데 사람을 부려먹은 거야. 그렇게 남편은 저를 업고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신경쇠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도 비싼 병원 갔다 왔으면 다 나은 거지. 며느리가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밥은 누가 해? 청소는 누가 해?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칠 뒤 또 시누이가 집에 왔는데 제가 아픈 것도 모르고 언니 밥 해줘요. 우리 애들 밥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힘겹게 저 아직 많이 아픈데요 했더니 그럼 우리 애들 굶겨요? 하면서 당당하게 구는 거 있죠.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안 차려주면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게 분명하기에 억지로 일어나 밥상을 차리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 남편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더는 못 참겠어. 어머니, 제 아내 괴롭히지 마세요. 처음이었어요. 항상 어머니 편만 들던 남편이 제 편에 서서 맞선 게요.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일을 시켜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소리치는 남편 모습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죠. 물건까지 집어 던지면서. 결국 그날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따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못 살아요. 다음 날 남편은 바로 집을 알아봤고 우리는 시댁을 나와 작은 사글세 집으로 들어갔어요. 비록 좁아도 둘만의 공간이 생기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남편은 다정해졌고 저도 숨통이 트였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어요. 모진 시집살이도 없고 25번의 제사도 없어져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안 되던 임신이 드디어 된 거죠. 남편은 저를 번쩍 안고 우리 드디어 부모가 되는구나. 라며 울먹였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말 떡두꺼비 같은 종손을 낳았어요. 제가 아이를 낳은 소식을 시어머니도 들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에 오지 못하게 했고 우리 또한 시댁에 절대 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손주를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2년 후 둘째 아들까지 태어났고 남편 사업도 번창하면서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은 쑥쑥 자라났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무렵 문중의 큰 어른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갑자기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큰어른이 저를 앉히고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우리가 일찍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동네에다 제 험담을 퍼뜨리다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진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아픈 며느리 부려먹고에 못 낳는 며느리라고 욕했다더라. 종손 며느리를 집 나가게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결국 문중 어른들 귀까지 들어간 거죠. 그동안 종손이 못돼서 집을 나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문중 어른들이 화가 많이 나 계셨어요. 문중 회의에서 어른들은 시어머니를 크게 꾸짖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욕심 때문에 집안이 다 망가졌다. 종손 며느리를 괴롭히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냐. 어서 며느리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라. 덜덜 떨고 있던 시어머니는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다오.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모습에 저도 울컥했지만 속은 참 시원했어요. 문중 어른들은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종갓집 며느리로서 존중받으며 살아라. 우리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단호히 경고하셨죠. 앞으로 며느리 괴롭히면 문중에서 쫓아낼 것이다. 앞으로 누구도 내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종갓집 며느리는 문중 전체의 어머니요, 존경의 대상이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고개 들고
누구보다 존중받으며 살아라. 그게 우리 문중의 뜻이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문중 어른들은 저희 아이들을 보시고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날 이후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길을 못 펴시고 문중 어른들이 오시면 인사만 얼른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셨고, 어른들은 저를 데리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어요. 우리 종부 편히 있게.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는데 가장 큰 일을 했으니 집안일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쉬게나. 문중 행사에 가면 저는 맨 윗자리에 앉았고 사람들은 종손 며느리님 오셨다. 라며 존중해 주셨어요. 제사 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니 그 전에 서름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이제야 당신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네. 미안했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라며 기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이렇게 친절해졌어요? 라고 아이들이 묻길래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렇게 저는 종갓집 종부로 살면서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날 무릎 꿇고 사죄한 뒤로 시어머니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거나 억지를 부리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고 제 앞에서는 기도 못 펴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해줄 건 없니? 몸은 좀 괜찮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말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작아지고 더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예전처럼 으스대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 그저 눈치만 보셨어요. 문중 어른들이 단호하게 경고한 탓도 있었지만 본인도 스스로 잘못을 깨달은 거였죠. 종손 며느리를 괴롭혔다가 온 집안의 질책을 받은 뒤 시어머니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제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셨죠. 그렇다고 제가 끝내 미워만 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서서히 마음이 풀렸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한테 빚진 마음을 안고 사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참 못난 시어머니였지. 그래도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조용히 생을 마무리하셨어요. 살아계실 때는 늘 제 앞에서 움츠려 지내셨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가셨죠. 저는 그 모든 세월을 겪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람은 언젠가 제 잘못을 돌려받는다는 걸요. 그리고 끝내 진심으로 사죄하고 달라진다면 용서받을 기회도 있다는 걸요.